물리적 인자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 우리 물리치료사 공부하는 중이니까 인자가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자, 거기 이제 줄을 끄면서 여러분들 숫자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적 인자 71페이지 물리적 인자 거기 첫째 줄에 1번 염증 유발 인자의 분비를 억제, 2번 척수 수준에서의 통증을 조절, 3번 엔돌핀의 양을 증가, 뒤에 4번 금방추의 민감도를 떨어뜨려 근육의 연축을 감소, 5번 혈류 속도와 혈관의 긴장도를 조절하여 부종이나 허혈을 해결.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우리가 통증과 관련된 뭐 이렇게 공부할 때 관문 조절설 뭐 이렇게 우리 공부해 봤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통 인자들이 엔돌핀 그러니까 진통 인자 나오기도 하고, 염증 물질 씻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구나라고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긋겠습니다. 물리적 인자는 손상 부위와의 상호작용으로 되뇌의 감각 것질과 운동 것질을 자극시켜준다. 뇌를 자극하는 것은 만성 통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물리적 인자를 통증 환자한테 적용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운동 치료를 통해서 그 원인이나 지금 현상을 제거하는 것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통증 조절을 인자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통증을 제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운동이 잘 안 되니까 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통증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얘는 점점 민감화 과정을 거쳐서 만성화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를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넘겨보면은 약물학적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약물을 별로 잘 모르잖아요. 물리치료사는 약물 잘 모르고 몰라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통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약을 먹으면서 들어와요. 그럼 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됩니다. 진통제로 쓰이는 약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거기 보면 전신성 진통제라고 나오고요. 종류들이 나오는데 그 종류들 한번 공부해 봅시다. 73페이지 첫 번째, 비스테로이드성 항생제 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 현장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는 NSAID라는 걸로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정말 많이 씁니다. NSAID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거기 첫째 줄에 연속해서 진통성과 항염증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진통의 작용도 해주면서 염증도 억제해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물질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의료 현장에서는 NSAID를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제일 대표적인 약으로 뭐 아스피린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머리 아파 두통이야 이럴 때 보면 아스피린 먹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스피린을 먹는 이유가 진통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항염증도 잡아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염증이 없는 진통은 뭘 쓸 거냐? 그때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걸 씁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두째 줄에 살펴보자면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항염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세트아미노펜의 가장 대표적인 제약회사에서 만든 명칭 이름이 뭐냐면 타이레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쓰는 약물로 아편 유사제라는 게 있는데, 아편이고요. 이게 이제 아편이라는 식물을 추출해가지고 모르핀 이렇게 한 물질이 아편 유사제 등등의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아편, 몰핀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그 마약으로 알고 있잖아요. 마약을 왜 사람이 좋아하느냐? 마약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5가지 약물 중에 가장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마약을 주사했다, 코로 들이마셨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냐? 통증을 안 느끼는 거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약물, 이렇게 마약 종류들은 우리 뇌의 행복 중추를 흥분시켜요. 그러면 마약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막 깔깔깔 웃고 되게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그 행복 중추가 자극을 받으면 우리 인간은 그걸 되게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술 마셔도 기분 좋으니까 술 자꾸 마시고 중독되는 거고, 담배 피는 것도 니코틴 때문에 거기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행복 중추를 자극하는 물질인 마약도 거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약이 특히나 나빠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약을 통해서 뇌에서 행복 중추가 한번 활성화돼 본 사람은 진짜 그냥 자기가 행복한 감각 자극에 의해서는 그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약 소굴에 나온 데 보면 다들 무표정한 표정으로 촬영들 임하잖아요, 보면. 그게 실제로 맞는 거예요. 마약을 한번 한 사람은 마약 이외의 것에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은 안 하는 게 좋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보면.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나오는 약물로 항우울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울성을 떨어뜨려 주는 거, 우울감을 사라지게 하는 건데, 왜 이걸 통증제로 쓸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보면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 쪽에서 사람의 이런 감정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만성 통증화 되니까 이런 걸 썼을 때도 진통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항경련제인데, 항경련제 같은 경우에는 근수축을 떨어뜨립니다. 근긴장도를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은 어깨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근육통을 느낄 때 항경련제를 같이 쓰게 되면은 진통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느냐? 관절염 환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관절염 환자를 의사들이 바라봤을 때 관절염이 있으니까 염증이 있을 거고, 환자는 통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긴장도가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스피린과 항경련제, 아스피린만 쓰는 거 아니니까 아스피린이라고 하지 말고 엔세이드 계열과 항경련제를 같이 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염증성은 아니고 그냥 통증만 갖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아세트아미노펜과 항경련제를 같이 묶어서 줍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항경련제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몸의 근긴장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불수의적이지만 어쨌든 근육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환자한테 근력 강화 시켜야 되는 환자다, 이러면 항경련제를 먹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되고 나쁠까? 나쁘겠죠, 그러면. 그래서 환자 약 먹는 것도 한 번쯤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사지하고 릴리즈하고 인자치료하고 진통작용을 할 때는 얼마든지 엔세이드와 항경련제 같이 먹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통증의 끝이 날 쯤 돼서 이제 근력 강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항경련제를 계속 먹고 있다, 이러면 분명히 의사와 같이 좀 협약을 해서 항경련제는 좀 끊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보면. 그치, 근육이완제라고 봐야지, 근육이완제. 실제로 이렇게 주변 분들 중에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렇게 약 처방전 이렇게 약국 봉지에 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 잘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그냥 약 이름만 쳐도 쫙 나와요. 제가 이제 타이레놀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 타이레놀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약회사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타이레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 정보입니다. 이 약이 무슨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타이레놀 500mg은 약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 500mg인 거예요. 딴 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이레놀을 먹었다는 거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휴대폰이 아세트아미노펜인 거고, 갤럭시, 애플 이런 게 타이레놀인 거고. 뭐 알겠죠, 그러면? 그래서 성분 이런 거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엔세이드 계열. 그러니까 타이레놀은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아세타미노펜은 그렇게 뭐 심하지 않는데, 엔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긴장성 두통, 염증성 근육통,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네이버 보면 약성분 밑에 보면 부작용 나와요. 그 부작용 중에 저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진통제임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아직까지 왜 그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사람들은 이런 증상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를 이미 인지는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진짜 궁금해가지고 제 주변 내과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그러냐? 이런 진통제 많이 쓰는 내과 의사니까 진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근육통이나 관절염은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지 않은데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 계열을 2주 정도 지속해서 먹는 경우에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호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5페이지에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서 통증을 관리할 때 물리적 인자치료, 약 말고도 이런 뭔가 말빨로 해결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면. 그랬을 때 처음에 페이싱이라는 게 있는데 페이싱은 여러분들 적어봅니다. 생활주기 짜주는 겁니다. 생활주기 짜주는 거. 생활주기를 짜주자. 통증이 이렇게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스케줄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늦잠 자기도 하고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맞춰주자는 거고요. 인지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통증이 당신이 그렇게 막 생각보다 심한 거 아니다. 네가 좀 세게 느끼고 있는 거다. 이 정도면 괜찮다. 뭐 이런 거. 고요. 그다음에 점진적 노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치료하거나 할 때 운동하는 중간에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낮은 강도에서 점차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적응을 시켜주자라는 관점입니다. 이건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따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운동할 때 이거는 순수하게 통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관절염일 때 무릎관절염 환자한테 운동 어떻게 시킬 거냐는 관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이 있을 때 허리 통증 운동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관점이 아니고 어쨌든 통증이란 걸 놓고 봤을 때 통증을 진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 바라보면은 아픈 사람입니다. 강한 유산소와 강한 웨이트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통증 조절 가능합니다. 저강도 운동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저강도 운동 아픈 사람은 살살 걷기 같은 거 시켜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통증 조절 되지 않는다. 저강도 운동은 디컨디셔닝이나 부상 방지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통증 조절 되지 않는다. 점진적 강도 증가 운동. 여기 뭐 보면 이렇게 근력 키울 때 보면은 10kg 아령 들고 하다가 11, 12, 13 막 늘리는 겁니다. 이거는 진통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있어요. 특히나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 이것도 고강도 웨이트랑 같은 관점입니다. 안정화 운동, 저강도의 등척성, 등장성, 아니면 코어 엑서사이즈 이런 거 진통 효과 있게요, 없게요? 없다. 통증 유발 검사라고 해서 특정 동작 중에 통증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나마 땡큐. 하지만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는 없다입니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재로 봐서도 운동이라는 게 싹 빠져 있습니다. 운동 없어요. 인자치료,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만 있지 운동 개념이 잘 없습니다. 즉 우리가 환자를 만났을 때 운동치료하는 목적은 진통의 목적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운동치료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다시 손상받지 않도록 원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신체적인 게 원래 상태 돌아가도록 목적으로 하는 거지 통증 조절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나마 통증 조절하려면 강한 유산소나 강한 웨이트 해야 되는데 저거는 어떤 기전을 갖고 있냐면 마라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달리기 하잖아요. 마라톤 하면 우리 몸에서 산소 부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산소가 100이 필요한데 내가 숨 들이마셔서 교환하는 건 산소가 80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원만큼의 빚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산소 부채라고 표현합니다. 부채. 그러면 내 몸에서 산소 부채가 벌어지면 우리 뇌에서는 힘들다라고 느끼고요. 우리 몸에 유해한 자극이라고 느낍니다. 그게 곧 통증이잖아요. 달리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뛰다가 산소 부채 유지되면 아 힘들어 그만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몇 킬로씩 5km, 10km 이렇게 뛰다 보면 그만큼 한 1km, 2km 뛰다 보면 갑자기 힘들다는 게 싹 사라지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가뿐하게 계속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뛸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 뇌에서는 뭐가 나타나느냐? 엔돌핀, 엔케팔린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한 번 뛴 사람은 마라톤에 중독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딱 뛰고 나서 뇌에서는 엔돌핀, 엔케팔린하는 행복 물질들이 막 호르몬이 나와 있죠. 딱 멈췄을 때 땀 쫙 식으면서 난 참 훌륭해 이런 생각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굉장히 기분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뛰는 사람들은 달리기를 계속 뛰어요. 그래서 저는 안 뜁니다. 안 뛰어요. 어.
하여튼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통증 관리는 저런 관점으로 갖고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가 만나는 환자한테 운동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 통증 조절을 위해서 운동을 시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다. 근데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통증 제어는 가능하긴 하다. 방법은 저렇게 고강도 훈련을 시켰을 때 가능하긴 하다입니다. 무릎 아픈 사람한테 그렇다고 마라톤 뛰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여러분들 치료 설계할 때는 여기에 너무 강하게 구애받지 마세요. 이거는 통증 관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